어머니, 저 정말 아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감정 잡지 말고 손이나 놀려. 라고 소리쳤죠. 팔 수술을 받고 겨우 한 달. 의사는 2달간 무거운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김장 120포기를 혼자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팀에서 급히 불렀다며 골프장으로 갔고 신우이는 허리 아파서 못 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찬물에 손등이 갈라지고 수술 부위에서 진물이 배어 나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주저앉은 사진을 찍어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는 김장을 하나도 안 도와요라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수술 부위가 다시 터졌다고 했어요. 그제야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말 아침 7시였습니다.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어머니 전화였죠. 윤희야, 일어났어? 아직 몸이 무거웠습니다. 팔 수술 받은 지 꼭 한 달 됐는데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거든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던 참이었어요. 네, 어머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론을 바로 꺼내셨죠. 올해 김장은 120포기다. 며느리가 해야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20포기요? 평소에도 60포기 정도 했는데 올해는 2배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 팔 상태를 아시잖아요. 어머니, 그게 의사 선생님이 아직 무거운 일 하지 말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번에 차갑게 변했죠. 그까짓 수술이 뭐 대수냐? 김장은 며느리 일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최소 2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무거운 걸 들거나 반복적으로 팔을 쓰는 일은 절대 금물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의사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제 말은 언제나 핑계로 들렸고 시어머니 뜻을 거스르는 건 불효였어요. 남편 정우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며 뒤척였죠. 깨워서 말할까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혼자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어떻게 하지? 속으로 되뇌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시어머니 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김장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집을 나서며 팔을 만져봤어요. 수술 자국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욱 욱신거렸죠.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며느리니까요. 버스를 타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120포기라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땐 8시 반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까 배추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120포기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왔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네, 어머니. 배추 절이는 거부터 해. 나는 시장 가서 부재료 사올게. 네. 대답하고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는데 팔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는 곧 외출하셨어요. 마당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쌓여있는 배추를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천천히 배추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팔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며느리의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큰 대야에 물을 받고 소금을 풀었어요. 배추를 하나씩 담가 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해야 제대로 절여지거든요. 그런데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들 때마다 수술 부위가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포기쯤 했을 때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쉬려고 주저앉았는데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다시 일어나 배추를 날랐죠. 20포기, 30포기 숫자를 세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힘들었어요. 팔이 말을 듣지 않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정오쯤 되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첫날이 흘러갔습니다. 김장 120포기, 며느리 혼자 떠안은 무게였어요. 배추 절이기를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까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 골프 가야 돼. 지금? 목소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혹시 도와주러 오는 줄 알았거든요. 응, 팀에서 급하게 연락 왔어. 미안, 저녁 때 들어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나였어요. 남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죠. 시어머니 일 앞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뭘 기대했겠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배추를 들었어요. 어차피 혼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9시쯤 신우이한테도 전화해 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언니, 오늘 김장하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신우이는 바로 알아챘죠. 아, 나 허리 아파서 못 가. 윤희야, 미안. 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였어요. 120포기 김장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배추를 계속 절였어요. 손이 시렵고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최대한 많이 해놔야 했거든요. 11시쯤 되니까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찬물에 오래 담가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물이 스며들어 손끝까지 얼려버렸죠. 정오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시장에서 부재료를 잔뜩 사오셨어요. 마늘, 생강, 파, 젓갈, 고춧가루 큰 비닐봉지 2개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을 둘러보셨어요. 제가 절인 배추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손이 좀 느려서. 느린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지. 옛날 우리 때는 하루에 200포기도 했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배추를 계속 절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팔이 문제였습니다. 수술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고 만지면 뜨거웠어요. 염증이 생긴 것 같았지만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시쯤 시어머니가 다시 나오셨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양념 재료 다듬는 거 시작해. 배추는 내일까지 절여 놓으면 돼.
네, 어머니. 부엌으로 들어가 파와 마늘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칼을 쥐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등이 갈라져서 그런지 따끔거렸죠. 파를 썰고 마늘을 까고 생강을 다졌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회식한대. 늦을 것 같아.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묵묵히 일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배추 절이기가 끝났어요. 120포기 전부를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손은 퉁퉁 붓고 팔은 감각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내일 양념해야지. 일찍 와.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제 고통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팔이 너무 아파서 뒤척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죠.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버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김장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마당에 도착하니까 절여진 배추가 대야마다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소금물에 푹 절여진 배추였어요. 이제 씻어서 물기를 빼고 양념을 버무려야 했죠. 물부터 갈아줘야지. 시어머니가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절인 물을 버리고 깨끗한 찬물로 배추를 헹궈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호스를 틀어 물을 받았어요. 11월 말 찬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배추를 하나씩 들어 물에 흔들어 헹궜습니다. 소금기를 완전히 빼내야 했어요. 손은 금세 시퍼렇게 변했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물이 스며들어 손끝까지 얼려버렸죠. 1시간쯤 지나자 손등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건조해지더니 작은 금이 갔습니다. 따끔거렸지만 계속해야 했죠. 2시간째 되니까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조금씩 스며나왔습니다. 물에 씻기니까 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윤희야, 양념 준비해뒀으니까 버무리기 시작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대야에 양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양념을 배추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한 포기 한 포기 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펴발랐습니다. 손에 상처가 있어서 고춧가루가 스며들 때마다 화끈거렸어요. 10포기, 20포기 숫자를 세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힘들었어요. 팔이 떨리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되니까 수술 부위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옷에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까 축축했어요. 겁이 났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양념 바르는 모습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이거밖에 못했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 정말 아파요. 힘겹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은 피투성이었고 팔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감정 잡지 말고 손이나 놀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양념을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며느리니까요. 오후 3시쯤 되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잠시 주저앉아 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배추를 들었어요. 팔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녁까지 계속 일했어요. 손은 더 이상 제 손 같지 않았고 팔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팔을 봤습니다. 수술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진물이 계속 나왔어요. 겁이 났지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밤도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봤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술 부위는 더욱 부어올라 있었고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김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릴 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며 한숨을 쉬었죠. 오늘 다 끝내야 돼. 서둘러.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배추가 아직 40포기쯤 있었어요.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숫자를 세며 버텼습니다. 10시쯤 되니까 눈앞이 아찔했어요.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뭐해? 일 안 하고? 잠깐만요, 어머니.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주저앉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어머니, 왜 사진을? 가만 있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SNS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여러 개 와 있었어요. 들어가 봤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었어요. 제가 주저앉은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김장을 하나도 안 도와요. 다 제가 혼자 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며느리들 참 편하게만 살려고 하네요. 시어머니 혼자 김장하시게 두다니 그게 사람이에요? 어머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사흘 동안 혼자 120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게으른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시 양념을 발랐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닦을 수도 없었어요. 손이 양념 범벅이었거든요.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SNS에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제 욕을 하는 댓글들이었죠. 저녁 6시쯤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팔에서는 계속 진물이 나왔고 열이 펄펄 끓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아직 안 끝났는데? 정말 몸이 안 좋아서요. 에이,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시어머니는 혀를 차시며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악플이 달리고 있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팔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수술 부위는 빨갛게 골마 있었어요.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오늘 김장을 끝내야 했거든요. 진통제를 삼키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식은땀이 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지만 참았습니다. 마당에 도착해서 양념 바르기를 시작했어요. 남은 배추가 20포기쯤 있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끝이었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어가며 양념을 발랐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팔은 욱신거렸어요. 10시쯤 되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속으로 되뇌며 버텼어요.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11시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려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배추를 떨어뜨렸습니다. 윤희야, 뭐해? 왜 안 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동네 아주머니 목소리였어요. 담 너머로 지나가다가 제가 쓰러진 걸 보신 거였습니다. 이건 심각해 보인다. 구급차 불러야겠어. 아주머니가 급히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우왕좌왕하셨습니다. 아니, 윤희야, 윤희야.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팔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누구세요? 저 시어머니예요. 남편분한테 연락하셨어요? 지금 할게요. 응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팔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팔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수술하신 부위 아니에요? 네. 언제 수술하셨어요?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에 수술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뭐 하시다가 이렇게 됐어요? 김장을 120포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거운 반복 노동으로 수술 부위 염증이 다시 터졌습니다. 면역력도 매우 낮고요. 절대 노동 금지예요. 이러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윤희야. 정우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 김장하러 갔다며? 무슨 일이야?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한테 설명하셨습니다. 수술 부위가 다시 벌어졌어요. 염증이 심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에요. 남편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실에 입원했어요. 팔에는 링거가 꽂혔고 항생제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말없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머니한테 연락할게. 남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이어서 대화가 다 들렸어요. 어머니, 윤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응급실 간 거 알아. 괜찮대? 목소리가 무덤덤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괜찮긴요. 수술 부위가 다시 벌어졌대요. 염증이 생겨서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요. 뭐, 일주일이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김장하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며느리들 유난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사람 잡을 일 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항상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던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윤희가 사흘 동안 혼자 120포기 김장했어요. 팔 수술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래도 며느리면 해야지. 옛날 우리 때는. 옛날 얘기 그만하세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어요. 밤새 남편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오면 같이 설명을 듣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를 불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병원 복지사님이랑 상담 좀 하고 올게. 왜? 그냥 알아볼 게 있어서. 남편이 나간 뒤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복지사님이 그러는데 이건 가정 폭력 수준이래. 뭐? 며느리한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건강을 해치게 만든 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대.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게 폭력이라니. 집에 가서 증거 좀 모아볼게. 무슨 증거? 어머니가 SNS에 올린 글, 단톡방 내용 다 캡처할 거야. 그리고 내 상처 사진도 찍어둘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당신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가 지켜줄게. 남편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들렀어요. 정우야 왔어?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맞이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네, 어머니.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윤희는 입원 중이에요. 에이, 괜히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김장하다 좀 힘들 수도 있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신 틈에 남편은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재빨리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SNS를 켰어요. 동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글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김장을 하나도 안 도와요. 다 제가 혼자 합니다.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윤희가 주저앉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빠르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댓글들도 전부 캡처했어요. 요즘 며느리들 참 편하게만 살려고 하네요. 시어머니 혼자 김장하시게 두다니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댓글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른 이웃들한테 보낸 메시지도 확인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도망갔어. 김장 안 하겠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윤희는 응급실에 실려간 거였는데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부 캡처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기 전에 핸드폰을 제자리에 놨습니다. 정우야, 저녁 먹고 가. 아니에요, 어머니. 병원 가봐야 해서요. 그래. 그럼 윤희한테 잘 쉬라고 전해줘.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캡처한 사진들을 전부 프린트했습니다.
SNS 글, 거짓말 메시지, 악플 댓글들 모든 증거를 종이로 뽑았어요. 그리고 저의 팔 사진도 인쇄했습니다. 병원에서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수술 부위가 골마 터진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파일에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SNS에 올린 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뭐? 남편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윤희가 혼자 김장한 사실, 수술 한 달 만에 120포기를 한 것, 그리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간 것까지. 이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의사가 쓴 소견서였습니다. 수술 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염증 재발. 절대 안정 필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동네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사실을 알리도록 하지. 남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윤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다 정리했어.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말할 거야. 괜찮겠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남편은 증거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증거 파일을 손에 들고요. 어머니 계세요? 응, 왔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거실 탁자에 파일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데? 시어머니가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에는 SNS 캡처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올린 글이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김장을 하나도 안 도와요라고 쓰신 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윤희가 사흘 동안 혼자 120포기 김장했어요. 팔 수술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윤희 팔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윤희 팔이에요. 수술 부위가 다시 터졌어요. 과도한 노동 때문에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며느리한테 할 짓이 아니에요. 남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어머니가 이웃들한테 며느리가 도망갔다고 말씀하신 거. 윤희는 도망간 게 아니라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말분 씨 계세요? 이장님. 아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며느리분한테 사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장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사실을 알릴 겁니다. SNS에 올리신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SNS에 이장님 글이 올라왔어요. 말분 씨 며느리분이 김장 안 도운 게 아니라 수술 후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 없이 댓글 달아 죄송합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며느리분한테 미안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마주하기 부끄러웠거든요. 일주일 뒤 윤희가 퇴원했어요. 남편이 데리러 왔습니다. 집으로 갈까? 응.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윤희야, 이제 어머니 댁 일은 안 해도 돼. 정말? 응.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할게. 걱정하지 마.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이제 윤희는 어머니 댁 일 안 할 거예요. 뭐? 윤희 건강도 회복해야 하고 저희끼리 살아보려고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처럼만 하려다 그랬다. 미안하다.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어머니도요. 윤희야, 천천히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끼리 지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윤희와 정우는 자기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로를 켜고 김치전을 구웠어요. 맛있다.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김치는 내가 담갔어. 10포기만. 윤희도 웃었어요. 10포기면 충분해. 둘이 김치전을 나눠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둘만의 겨울을 만들고 싶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겨울. 정우가 윤희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난로, 고소한 김치전,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 약속. 이제 윤희에게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윤희와 정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용기 내어 선택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법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겨울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